당장 저 아이를 끌고 가라. 병조판서 오달석이 왕명을 받들어 군조를 이끌고 마을로 들이닥쳤던 날이었습니다. 죄목은 단 하나, 민심을 어지럽힌 자, 허나 포박하려는 자는 다름 아닌 14살 농부의 아들 하나였으니 이도현이라 불리는 그 소년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마을 어른 박 노인이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그 뒤를 이어 옆집 노인이 무릎을 꿇었고 그 옆에 안악이 무릎을 꿇었으며 어느새 마을 한복판을 가득 채운 수백의 백성들이 소리 하나 없이 모두 무릎을 꿇어 있었습니다. 말 위에 앉은 오달석은 그 광경 앞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이 소녀는 무슨 일로 왕의 군졸에게 끌려가는 중이었고 수백의 백성들이 이 14살 소년 하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까닭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야단몽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조선의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3년째 하늘은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으니 강원도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 율천리에 노는 진즉의 바닥이 갈라져 있었지요. 벽시를 심어도 싹이 오르지 않았고 싹이 올랐다 한들 이내 누렇게 말라 쓰러지기를 반복하였으니 농사란 이미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깊어지던 그해 가명에서 내려온 전령이 마을 어귀에 방을 붙였으니 올해부터 전세를 종전보다 3배로 올린다는 내용이었지요. 굶어 죽기 직전인 백성에게 세를 3배로 거두겠다는 말이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방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만복도 그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등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군 사람이었고 한 토레나달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올해는 거둔 것이 씨앗값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니 그 방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옆에서 박서방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겨울을 못 넘기겠네.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만복이 빈 밥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아들 도현이 조용히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지요. 14살이었으나 눈빛만은 또래보다 훨씬 깊고 차분한 아이였으니 이만복은 아들의 그 눈이 때로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관아에 가겠습니다. 이만복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관아에? 감세를 탄원하러요. 흉년의 세를 3배로 올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리 있게 말씀드리면 수령께서도 들으실 것입니다. 이만복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의 뜻은 알겠으나 14살 농부의 자식이 혼자 관아에 찾아간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매를 맞고 오면 어쩌려고. 맞을 짓을 하지 않으면 맞지 않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현은 홀로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이만복은 아들의 뒷모습을 마당 끝에서 바라보았지요. 말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저 아이의 저 걸음걸이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인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인지 그것을 이만복은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서늘하였습니다. 아전들이 오가는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도현은 수령의 집무처 앞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소인은 율천리에 사는 이도현이라 하옵니다. 이번 전세 인상에 대해 수령 나으리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아전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를 아래 위로 훑어본 수령은 부채를 접으며 코웃음을 쳤지요. 내 나이가 몇이냐? 14시옵니다. 14짜리가 세금 이야기를 하러 왔어. 썩 나가지 못할까? 도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뭄은 하늘이 내린 것이오나 새는 사람이 매긴 것입니다. 하늘의 탓을 백성에게 돌리시는 것이 옳은 일이옵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전들도 수령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수령의 눈빛이 가늘어졌으니 쫓아내려 하였으나 딱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현은 말을 이었습니다. 올해 율천리의 수확량은 종자값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수확이 없는 곳에서 세를 3배로 거두시면 거두어 올릴 것이 없으니 결국 나으리께서도 빈손으로 가명에 보고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인이 원하는 것은 세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흉년 기준에 맞게 감하여 달라는 것이옵니다. 거두어 올릴 수 있는 것을 거두어야 실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령이 부채를 손에 쥔 채 도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수령은 결국 도현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도 않았으나 그렇다고 탄원을 들어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올라가 보겠다는 말 한마디만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으나 쫓겨나지 않고 그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도현에게는 충분한 것이었지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도현은 논두렁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갈라진 흙 사이로 먼지가 날렸고 저 멀리 이만복이 빈밭을 묵묵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야 그는 들고 있던 괭이를 내려놓았지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도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곁에 서서 함께 메마른 논을 바라보았으니 그 침묵 속에 두 사람이 나눈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마을에서는 그날 밤 도현이 관아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4살짜리가 수령 앞에서 세금 이야기를 했다고? 그것도 혼자서. 쫓겨났겠지. 아니, 쫓겨나지 않았다고 하더군. 사람들은 반신반의하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이만복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였지요. 마을에서 그 아이는 예전부터 남달랐으니까요. 그리고 박서방은 혼자 그날 밤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여놓을지를. 수령에 올라가 보겠다는 말은 끝내 아무런 소식도 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넘어서도 관아에서는 아무런 기별이 없었으니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조금이나마 기다려보았던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지요. 새는 그대로였습니다. 도현은 그 무렵부터 매일 새벽 혼자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마른 수로를 들여다보고 물길이 어디서 막혔는지를 손으로 짚어보았으며 흙의 굳기와 기울기를 발로 밟아 확인하였지요. 이틀을 그렇게 돌아다닌 끝에 도현은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봐라. 상류수로가 2군데 막혀 있습니다. 바위와 쓸려온 흙더미 때문인데 사람이 20명만 모이면 사흘 안에 뚫을 수 있습니다. 수로만 열리면 위쪽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고 물이 들어오면 아직 늦지 않은 밥부터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박노인이 집신 삼기를 멈추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여다봤냐? 예. 박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살 아이가 새벽마다 수로를 걷고 흙을 짚어가며 혼자 그것을 알아냈다는 것이 그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움직여 줄지 모르겠다. 기운도 없고 남의 일에 나설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소인이 직접 돌아다니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예. 박노인은 잠시 도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내가 같이 다니지. 그날부터 도현과 박노인은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차피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으며 수로를 뚫어봤자 새를 낼 것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문을 닫는 사람도 있었지요. 도현은 그때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면 다음 집으로 갔고 다음 집에서도 거절당하면 또 다음 집으로 갔으니 발이 부르트도록 마을을 돌아다니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몇몇 이들이 슬그머니 따라 나섰습니다. 사흘 만에 22명이 모였습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으니 도현이 미리 표시해 둔 수로 막힌 두 곳을 향해 사람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움직였지요. 굶주린 몸으로 흙을 파는 일은 고되었으나 오랫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왔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힘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가장 어렸으나 어디를 얼마나 파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흙을 잘못 파면 무너진다고 멈추었고 방향이 틀렸을 때는 조용히 다가가 짚어 보이며 바로잡았지요. 아무도 그 아이에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두 번째 막힌 곳을 거의 다 뚫어가던 참에 수로를 막은 것이 바위와 흙더미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수로 위쪽 언덕에 자리한 토후 변시댁의 논으로 물을 끌어가기 위해 일부러 하류 쪽 수로에 돌을 쌓아 막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연히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막은 것이었지요.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 씨는 이 일대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토호였으니 관아와도 두터운 사이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서 을의 고개를 숙여왔던 것이었지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자. 변 씨한테 맞서다가 더 큰일 난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현이 입을 열었지요. 변씨댁 논 위쪽에 작년 수확량을 기록한 문기가 있을 것입니다. 물을 독차지하여 수확을 늘렸다면 그 기록이 남아있고 그것이 수로를 막은 증거가 됩니다. 관아에 가져가면 수령도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가져온다는 거냐?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박노인이 도현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두려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이 있어도 어디에 쓰는지를 아는 것인지 그것을 박노인은 가늠할 수가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도현은 혼자 변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허나 변씨가 내보낸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몽둥이를 든 머슴셋이었지요. 도현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고 지늘길 위에 넘어진 채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변시댁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도현은 이틀 뒤 변시댁 문기를 들고 왔습니다. 직접 가져온 것이 아니었지요. 변씨의 머슴 중 가장 오래된 사람이 자신도 변씨에게 억울한 것이 많다며 몰래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도현이 쫓겨나던 날 진을 위해서 일어서던 그 뒷모습을 보고 그 머슴이 밤새 마음을 바꾼 것이었지요. 박노인이 문기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관아에 가면 어찌 될지 모르겠다. 수령이 변씨 편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 있어. 수령이 변씨 편이라 하여도 가명에 올라가는 기록은 수령 마음대로 지울 수 없습니다. 수로를 막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가명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박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도현은 아버지 이만복 곁에 앉아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이만복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에 들기 전에 한마디를 하였을 뿐이었지요. 너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안다. 그래도 몸 다치지 마라.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바람조차 없었던 마을에서 그날 밤만큼은 희미하게나마 바람이 불었지요. 문기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가명에서 관리가 내려온 것이 열흘 뒤의 일이었으니 수로를 막은 경위를 조사하고 변씨에게 수로 복구 명령을 내렸지요. 변씨는 끝까지 모른다 하였으나 문기에 적힌 수확량이 말을 하였으니 결국 군말 없이 돌을 치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수로가 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물이 흘러드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어떤 이는 논두렁에 앉아 한참을 그 모습만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안에서였지요. 14살짜리가 수로를 뚫었다. 변시댁 문기를 뒤집었다. 관아에서 혼자 수령한테 세금 이야기를 했다는 말들이 집집마다 오갔으니 며칠이 지나자 그 소문은 인근 마을로도 번져나갔습니다. 사람의 입이란 막을 수 없는 법이었지요. 율천리에 이상한 아이가 하나 있다던데 14살이라고 진짜로 변씨가 그 아이한테 당했다고 하더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소문은 믿거나 말거나 일단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마을, 세 마을을 건너며 내용이 조금씩 부풀려지기도 하였으니 어느 쪽에서는 도현이 변씨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지요. 도현은 그 소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수로가 열린 뒤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 밭을 어떻게 나누어 물을 댈 것인지 남은 씨앗으로 어떤 것부터 심을 것인지를 마을 사람들과 하나씩 짚어가느라 바빴던 것이었지요. 이만복이 저녁 밥상에서 말하였습니다. 옆마을에서도 내 이야기가 돌더라. 도현은 밥을 먹다 말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내가 변씨를 혼내줬다는 이야기. 혼내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만복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들었지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가슴 한쪽에 깔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가명을 넘어 한양까지 닿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관찰사의 장계의 율천리 수로 사건이 간략히 적혀 올라왔고 그것이 조정의 어느 문서 더미 속에 끼어 들어갔지요. 대부분의 관리들은 그냥 지나쳤으나 그 문서가 우연히 왕의 눈에 닿았습니다.
왕은 잠시 그 대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지요. 14살 농부 자식이 가명을 움직였다고? 곁에 있던 내관이 조심스럽게 답하였습니다. 예, 전하. 글이 적혀 있사옵니다. 왕은 부채를 접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릇없는 것이 있구나. 제 분수를 모르고 나댄다고 해서 그게 용기냐. 그냥 두면 더 큰 소리 치게 되어 있어. 지방 관리들이 단단히 다스려야 할 것이야. 밀지는 이래 만에 수령에게 닿았습니다. 수령은 그것을 읽고 오래 앉아 있었지요. 이미 도현이 가명까지 움직인 일을 그는 알고 있었으니 그 아이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오히려 자신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명이었으니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수령은 아전을 불렀습니다. 율천리 이도현이라는 아이 있지? 예, 나으리. 좀 조용히 하게 만들어.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전은 알아서 하라는 뜻임을 알았지요. 도현은 그날 오후 들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만복과 나란히 밭에 물을 대던 참이었으니 수로에서 흘러드는 물이 메마른 고랑을 타고 천천히 번져 나가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숨을 고르던 때였지요. 그때 저 멀리 박노인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도현아. 박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전들이 마을에 왔다 갔다. 내 이름을 물어보고 갔어. 이만복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도현은 괭이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지요. 무슨 말을 하고 갔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갔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고랑을 따라 흐르고 있었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물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만복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그만하면 안 되겠냐?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물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새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만복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박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말해두지.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움직이자고. 저녁 무렵 도현은 혼자 논두렁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들어온 논은 마른 땅과는 전혀 다른 빛을 내고 있었으니 저무는 햇빛을 받아 수면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도현은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전이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고 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14살이었어도 그는 알고 있었지요. 허나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는 아직 그대로였고 굶는 사람들은 아직 그대로였으며 바꾸어야 할 것들은 여전히 바꾸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도현은 발을 돌려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율천리에 물이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이웃 마을 용곡리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칠순이 다 된 노인이었으니 홀로 사는 터에 부역 독촉 아전이 사흘째 찾아와 곡식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며 몰아붙이다가 노인이 그날 밤 스스로 목을 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그 소식이 퍼지던 날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지요. 도현은 그날 혼자 용곡리로 걸어갔습니다. 이만복도 박노인도
알지 못하였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섰으니 율천리에서 용곡리까지는 산길로 2시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노인이 살던 집은 마을 어귀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곡식 단지도 이불도 변변한 세간도 없는 빈 방이었으니 이 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 빈 방 하나로 다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현은 오래 걸었습니다. 산길 중턱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지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으나 그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도현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빈 방의 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부역 독촉을 받은 것이 그 노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곡리 전체가 같은 처지였고 인근 마을 대부분이 마찬가지였지요. 수로 하나를 뚫은 것으로 문기 하나를 들이민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만복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묻지 않았지요. 그저 도현의 표정을 한번 내려다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밥 먹어라.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방으로 들어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만복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용곡리 노인 일 때문에 갔던 거냐? 도현은 밥상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노인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이만복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 지금 그걸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다는 거지. 도현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저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만복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오래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말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눈앞에서는 말린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은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박노인은 이미 용곡리 소식을 듣고 있었지요. 도현이 찾아온 것을 보자 말없이 마루를 내어주었습니다. 용곡리만이 아닙니다, 어르신. 도현이 말하였습니다. 인근 마을 6곳이 같은 처지입니다. 부역이 감당이 안 되는데 가명에서는 독촉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곳에 모아 가명에 올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마을의 일이 아니라 여러 마을의 일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주면 가명도 왕명이라는 말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6마을에서 누가 나서겠냐? 다들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소인이 직접 돌아다니겠습니다. 너 혼자. 처음 수로를 뚫을 때도 혼자 시작하였습니다. 박노인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한 번 지나갔지요. 마당의 마른 풀잎이 잠깐 흔들리다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나도 같이 다니지.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잃을 것도 별로 없어. 박노인은 그 말을 웃으며 하였으나 그 눈빛은 웃음이 아니었지요. 도현과 박노인은 그날부터 인근 마을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용곡리, 장터 너머 신촌, 산 아래 덕암리까지 발이 닿는 곳마다 찾아다녔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대부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전 눈에 띄면 더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도현은 닫힌 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율천리 이도현이라 하옵니다. 억울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서실 것도 없고 싸우실 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록으로 남겨 한꺼번에 올리면 한 마을이 혼자 외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넓게. 닷새를 돌아다닌 끝에 6마을에서 각각 2~3명씩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억울한 내용을 적어 도현에게 건넨 이들도 있었고, 직접 이름을 올린 이들도 있었지요. 그 문서를 박노인이 정리하여 묶었을 때 도현은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 하나의 죽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이 종이 위에 글자가 되어 남아 있었지요. 도현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관하로 향할 채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수령이 아니라 가명으로 바로 올릴 참이었으니 수령을 통하면 중간에 사라질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이만복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현이 자리에 들기 전에 낡은 집신 한 켤레를 방 앞에 내어두었지요. 말 한마디 없이. 집신은 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만복이 며칠 전부터 틈틈이 삼아두었던 것이었지요. 아들이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못하였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이튿날 아침 그 집신을 신고 길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허나 이만복은 마당 끝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이 산길로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가명에 문서를 올린 것은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6마을의 이름이 적힌 그 문서는 수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명문 앞에 닿았지요. 가명의 관리가 받아들였고 도현은 그 자리에서 내용을 묻는 말에 또렷하게 대답하였으니 관리는 아이의 나이를 2번 확인하고 나서야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가명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수령에게 한양에서 또 밀지가 내려왔지요. 이번에는 조용히 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밀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심을 어지럽히는 자를 잡아 올리라는 것이었지요. 수령은 그 종이를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가명의 문서가 올라간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것이 한양까지 닿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지요. 도현을 잡아들이는 것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을 막는 동시에 6마을의 문서가 더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관군이 율천리로 출발하였습니다. 마을의 관군이 들이닥친 것은 아침 해가 막 떠오르던 때였습니다. 20명이 넘는 군졸이 마을 어귀를 막아섰으니 일찍 나온 안악들이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들에 나가려던 농부들이 걸음을 멈추었지요. 말을 탄 관리 하나가 앞에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도현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나오지 않으면 집집마다 뒤지겠다. 마을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도현은 그 소리를 집 안에서 들었습니다. 이만복이 아들의 팔을 잡았지요. 나가지 마라. 아버지, 나가지 말라고. 이만복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것을 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가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당합니다. 소인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이만복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손을 풀고 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도현이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내자 관군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말을 탄 관리가 도현을 내려다보며 말하였지요. 내가 이도현이냐? 예. 민심을 어지럽힌 죄로 포박하여 관하로 데려갈 것이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리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지요. 두려운 기색이 없었으니 관리는 그것이 오히려 불쾌하였습니다. 끌고 가라. 군졸 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졸들이 도현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뒤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표정도 없이 마을 어귀 한복판으로 걸어 나와 도현의 앞에 섰지요. 그리고 천천히 소리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졸들이 멈추었습니다. 관리도 말 위에서 굳어버렸지요. 박노인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거든 이 늙은이도 함께 데려가시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이웃 농부가 나왔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박노인 옆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맞은편 집에서 노파가 나왔고 그 옆에서 아이를 등에 업은 안악이 나왔으며 지게를 지고 가던 사내가 지게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하나, 둘, 셋.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같은 말이 번져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거든 소인을 데려가십시오. 소인도 데려가십시오. 소인도 함께 데려가시오. 어느새 마을 한복판이 무릎 꿇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만이 아니었지요. 소문을 듣고 마을 어귀 근처에 있던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어 무릎을 꿇었으니 그 수가 얼마인지 관리도 군졸들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는 말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명을 내리려 하였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이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으니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굳어 있다가 말을 돌렸습니다. 군졸들이 어수선하게 뒤를 따랐지요. 관군이 물러가고 나서도 사람들은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천천히 하나씩 일어섰지요. 도현은 그 자리에 서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이름을 나눈 적 없는 사람들이었고 도현을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나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지요. 박노인이 일어서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압니다. 더 큰 것이 내려올 거야. 압니다. 박노인은 도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래도 오늘은 잘했다. 그날 저녁 관리는 한양으로 장계를 올렸습니다. 군조를 보냈으나 백성들이 막아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었지요. 그것을 어떻게 적을 것인지를 그는 오래 고민하였습니다. 사실대로 적으면 무능한 것이 드러났고 다르게 적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백성 수백이 무릎을 꿇고 막아섰다고. 그 장계가 한양에 닿았을 때 그것을 읽은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병조판서 오달석이었지요. 장계가 한양에 닿은 것은 닷새 뒤였습니다. 왕은 그것을 읽고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요. 군조를 보냈는데 백성들이 막아섰다는 것이 당장의 분노보다는 모욕으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왕은 그 문서를 옆으로 밀어내며 말하였지요. 병조판서,
오달석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예, 전하. 내가 직접 내려가라. 군졸 몇 명이 아이 하나를 못 잡아오다니. 이것이 말이 되느냐. 병력을 충분히 데리고 가서 조용히 끝내라.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오달석은 그날 저녁 혼자 집무처에 앉아 장계를 다시 읽었습니다. 군졸이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보다 백성 수백이 무릎을 꿇고 막아섰다는 대목에서 손이 멈추었지요. 수백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동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 아이를 지키려 나선 것인지를 그는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관 최진호가 들어왔습니다. 대감, 출발 채비를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모레 새벽. 군졸은 며칠 데려가시겠습니까? 오달석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50. 최진호가 고개를 숙였지요. 오달석은 장계를 덮으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놈인지 직접 봐야겠다. 모레 새벽 오달석은 말에 올랐습니다. 50명의 군졸이 그 뒤를 따랐으니 한양을 출발하여 강원도로 향하는 행렬은 길고 조용하였지요. 최진호가 말을 나란히 하며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어찌 보십니까? 14살 농부 자식이 저지른 일이라 하기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이다. 혹여 배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달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발굽 소리만이 이어졌지요. 율천리에 닿은 것은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오달석은 마을 어귀에서 말을 멈추었지요.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군졸들이 예상하였던 어수선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논에는 물이 들어와 있었고 밭에서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논두렁을 뛰어다니고 있었지요. 물이 들어온 논이었습니다. 오달석은 그것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군졸이 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추었지요. 두려운 눈빛이었으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오달석 일행을 바라보았으니 2달 전의 마을과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도현이 걸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지요. 논두렁을 걸어오는 그 아이는 발걸음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으니 오달석은 자신도 모르게 그 걸음걸이를 눈으로 좇았습니다. 도현이 말 앞에 서서 오달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려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달석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말해서 천천히 내렸지요. 2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55살의 병조판서와 14살의 농부 자식이었지요. 오달석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도현이냐? 예. 나는 병조판서 오달석이다. 왕명을 받들어 너를 압송하러 왔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이. 오달석은 그 반응을 보고 잠시 말을 멈추었지요. 겁을 주거나 달래려 하였으나 이 아이의 얼굴 앞에서는 그 어느 쪽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당장 압송하지 않겠다. 사흘을 줄 것이니 그 안에 내가 직접 이 마을을 살펴볼 것이다. 최진호가 뒤에서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달석은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최진호를 데리지 않고 혼자였지요. 논을 보았고 수로를 보았으며 집집마다 걸린 문과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자가 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허름하였지요. 그런데 2달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달석이 지나가도 피하지 않았고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지요.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고개를 드는 법을 배운 것이었지요. 오달석은 마을 끝 논두렁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전이었습니다. 오달석은 혼자 논둑을 걷다가 도현을 다시 마주쳤지요. 도현은 수로 옆에 쪼그려 앉아 물 흐르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달석이 그 옆에 섰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오달석이었습니다. 수로는 내가 뚫었느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뚫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것이지.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달석은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였지요. 무엇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뿐이냐? 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물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오달석은 그날 오후 한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호가 들어왔지요. 대감, 사흘이 내일로 끝납니다. 압송 채비를 하시겠습니까? 오달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호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지요. 대감, 그 아이가 한 일이 무엇이냐? 예, 내가 묻는 것이다. 저 아이가 한 일이 무엇이냐고. 최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하였습니다. 수로를 뚫었고 토후의 불법을 들추었으며 여러 마을의 억울함을 가명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최진호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달석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하였지요. 나는 오늘 밤 소를 써야겠다. 그날 밤 오달석은 붓을 들었습니다. 소를 쓰는 손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지요. 50년 벼슬길에서 왕명에 거스르는 소를 올리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이 내려와 보니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전하의 실정에 있사옵니다. 먹이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오달석은 붓을 내려놓고 오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지요. 밤이 깊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진호가 채비를 갖추고 오달석 앞에 섰습니다. 대감, 출발하시겠습니까? 오달석은 완성된 소를 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한다. 아이는 압송하시겠습니까? 오달석은 잠시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논의 물이 고여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아이는 두고 간다. 최진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대감, 그것은 왕명을. 한양에 가면 알게 될 것이다. 오달석은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났지요. 도현은 오달석이 사라지는 것을 논두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왜 두고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요. 오달석이 품에 넣은 것이 무엇인지 도현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 노대신의 눈빛에서 무언가 결정된 것이 있다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다가와 섰습니다. 갔네. 예. 이제 어찌 되는 것이냐. 도현은 한동안 길이 굽어지는 곳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하였지요.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다만 저분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오달석이 사라진 길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오달석이 한양으로 떠난 뒤 마을은 며칠간 묘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관군이 물러갔고 압송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당장의 위기는 넘긴 것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끝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달석이 품에 무엇을 넣고 갔는지는 몰랐으나 한양에서 다시 무언가가 내려올 것이라는 것만큼은 마을 사람 누구나 느끼고 있었지요. 도현은 그 며칠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을 보았고 수로를 점검하였으며 인근 마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허나 이만복의 눈에는 아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한양에서 전령이 내려왔지요. 오달석이 올린 소가 조정에서 파문을 일으켰다는 소식이었으나 그보다 먼저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왕이 오달석을 불충의 죄로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명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달석이 소를 올리는 동시에 조정의 여러 대신들에게 서찰을 돌렸으니 그 서찰 안에는 지난 수년간 전하의 실정을 낱낱이 기록한 문서들이 함께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정이 들끓었지요. 마을에는 그 소식이 조각조각 흘러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이 도현을 찾아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양이 뒤집어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달석 대감이 올린 소 때문이라고 하더구나. 전하께서 그분을 잡아들이려 했다는데 조정에서 막았다고. 어르신. 응. 그분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노인이 도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마지막 날 밤 그분 처소에서 밤새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는 그 무렵 오달석이 조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왕은 오달석을 불충의 죄로 몰아붙였지요. 편전에 홀로 불러들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히 과인에게 소를 올려 실정을 논하다니 이것이 신하의 도리냐? 오달석은 꿇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으나 무릎은 곧게 서 있었지요. 전하, 신은 신하의 도리를 다하였사옵니다. 신하의 도리란 전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하께서 옳은 길을 가시도록 하나는 것이옵니다. 그 버릇없는 아이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친 것이냐? 오달석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전하, 그 아이 때문이 아니옵니다. 그 아이가 보여준 것 때문이옵니다. 왕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달석은 계속하였지요. 신이 율천리에 내려가 보았사옵니다. 14살 농부의 자식 하나가 마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로를 열었고 억울함을 기록하였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고개를 들게 하였지요. 그런데 전하께서는 그것을 민심을 어지럽히는 것이라 하셨사옵니다. 그것이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전하. 오달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백성이 고개를 드는 것이 어지러운 것이라면 처음부터 백성의 고개를 숙이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셔야 하옵니다. 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달석도 기다렸지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50년 벼슬길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침묵을 견디는 자가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러가라. 잡아들이라는 말도 용서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달석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편전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신 셋이 오달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오달석의 서찰을 받은 이들이었지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율천리에서는 그 무렵 도현이 이만복과 나란히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한양 소식이 조각조각 들려왔으나 도현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이만복이 괭이질을 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냐? 무엇이요? 한양에서 어떻게 될지. 도현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밭고랑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하였지요. 무섭습니다. 이만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밭은 매야 합니다. 무서워도 씨앗은 심어야 하고 물은 대야 하고 사람은 먹어야 하니까요. 한양이 어찌 되든 이 밭은 제가 매야 합니다. 이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괭이를 들었지요. 그날 저녁 도현은 홀로 논두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물이 들어온 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갈라진 흙바닥이었던 자리였으니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눈앞의 풍경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도현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달석이 무릎을 꺾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그 노대신의 눈빛에서 이미 읽은 것이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조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오달석의 소가 올라간 지 보름이 지나서였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의 대신이 연명하여 전하의 실정을 논하는 소를 올렸지요. 왕은 그것을 모두 반려하였으나 사흘 뒤에는 5명이, 그 다음에는 10명이 잇따라 소를 올렸습니다. 왕이 1명씩 잡아들이려 하였으나 잡아들이면 다음 날 더 많은 이름이 연명소에 올랐지요. 조정이 이렇게 움직인 것은 오달석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쌓인 것들이 있었지요. 말하지 못하고 눌러왔던 것들이 오달석의 소 하나를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율천리에도 그 소식이 닿았습니다. 전령이 직접 온 것이 아니었지요. 장터에 나간 사람들이 들고 온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 윤곽이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다. 왕이 편전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달석 대감이 의금부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도 돌았지요. 박노인이 도현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달석 대감이 잡혀갔다고 하더구나. 도현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사흘 전이라고 하더라. 의금부로 끌려갔다고.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겠냐, 그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군이 다시 율천리로 오고 있다는 전갈이 먼저 닿았지요. 이번에는 오달석이 이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직접 어명을 내려보낸 것이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도현을 잡아 올리라는 것이었지요. 전갈을 가져온 것은 인근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군졸이 100명은 넘는다고 하더라고. 오늘 저녁 안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들렸어. 박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문은 율천리보다 빠르게 인근 마을들로 퍼져나갔지요. 이번에는 관군이 100명이 넘는다는 것, 왕이 직접 어명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도현이 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것이 함께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용곡리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신촌에서도 덕암리에서도 사람이 왔지요. 도현이 직접 찾아가 억울함을 들어주었던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약속도 없이 아무 신호도 없이 율천리로 걸어오고 있었지요. 밤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관군이 율천리 어귀에 도착하였습니다. 100여 명의 군졸이었지요. 앞에는 수령이 직접 말을 탔고 옆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금부도사가 함께였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 금부도사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율천리 사람들만이 아니었지요. 용곡리, 신촌, 덕암리, 이름도 모르는 마을에서 걸어온 사람들이 뒤섞여 마을 어귀에서부터 마을 안쪽까지 길 양편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지요. 울지도 소리치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이었으니 그 침묵이 어떤 외침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금부도사는 말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무릎 꿇은 사람들의 끝이 어디인지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군중 속에서 박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낮고 또렷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거든 소인을 데려가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같은 말이 번져 나왔지요. 소인도 데려가십시오. 소인도 함께 데려가시오. 소인을 먼저 데려가십시오. 목소리들이 겹쳐졌습니다. 하나가 말하면 옆에서 또 하나가, 그 옆에서 또 하나가 이어받았지요. 그것이 물결처럼 퍼져 마을 끝까지 닿았으니 결국 사방에서 같은 말이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금부도사는 말 위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수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어찌 하시겠습니까? 금부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지요. 이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잡아들이려 한다면 군졸 100명으로는 어림도 없었고 설령 잡아들인다 해도 그것이 한양에 알려지는 순간 조정이 어찌 될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달석이 이미 일금부에 있었습니다. 대신 10명이 넘게 소를 올린 상태였지요. 이 위에 이 광경까지 한양에 올라간다면 금부도사가 천천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무 명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집행한다는 말도 물러난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말머리를 돌렸고 군졸들이 어수선하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군졸의 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지고 나서야 박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지요. 그 뒤를 따라 하나씩, 둘씩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도 없었지요.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것으로 충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도현에게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은 것은 도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였지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만복이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도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는지,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는지는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금부도사가 한양으로 올린 장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행 불가. 백성 수백이 자발적으로 모여 막아섰으며 강행할 경우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 장계가 한양에 닿았을 때 조정의 분위기는 이미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달석은 의금부에 있었으나 그를 잡아들인 것이 오히려 대신들을 결집시킨 것이었지요. 대신들의 연명소는 날마다 불어났고 왕은 편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천리에서는 도현이 다시 논두렁을 걷고 있었습니다. 의금부는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돌벽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고 낮에도 햇빛이 닿지 않았지요. 오달석은 그 안에서 열흘을 버텼습니다. 음식은 하루 한 끼였고 신문은 사흘에 한 번 꼴이었으나 그는 한 번도 진술을 바꾸지 않았지요.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왕명을 거역하고 아이를 두고 돌아왔느냐? 오달석은 태연히 답하였습니다. 거역한 것이 아니옵니다. 신이 내려가 보니 잡아 올릴 죄인이 없었던 것이옵니다. 그것이 대감 혼자 판단할 일이냐? 신하가 눈으로 본 것을 눈으로 본 대로 고하는 것이 거역이라면 신은 거역하겠사옵니다. 신문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달석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요. 이 사람은 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벼슬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으니 의금부 돌방쯤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요. 그보다 신문관을 더 곤란하게 만든 것은 바깥 상황이었습니다. 오달석이 잡혀 들어온 뒤로 대신들의 연명소가 오히려 불어났지요. 처음에는 실정을 논하는 내용이었으나 이제는 오달석을 석방하라는 소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왕은 모두 반려하였으나 반려할수록 더 많은 이름이 소에 올랐지요. 조정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의금부에서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최진호가 면회를 청하였지요. 허락이 떨어지는데 하루가 걸렸으나 결국 짧은 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최진호는 돌방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대감, 지금이라도 전하께 사죄의 소를 올리시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대신 몇몇이 그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달석은 최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최진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인은 대감께서 나오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느냐? 대감, 나는 사죄하지 않는다. 사죄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최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달석이 낮게 말을 이었지요. 바깥 상황을 말해라. 연명소가 몇 명까지 올라갔느냐? 최진호가 전한 숫자는 23이었습니다. 23의 대신이 연명하여 소를 올렸다는 것이었지요. 오달석은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충분하였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지요. 내일 아침 소를 써야겠다. 붓과 벼루를 들여보내라. 최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죄의 소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 어떤 소이옵니까? 오달석은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전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간언이다. 소는 짧았습니다. 길게 쓸 필요가 없었지요.
오달석은 그것을 한 번도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 붓을 댄 그대로 끝까지 내려갔지요. 신이 율천리에서 본 것을 전하께 고하옵니다. 14살 농부의 자식 하나가 마을을 바꾸었사옵니다. 수로를 열었고 억울함을 기록하였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을 알게 하였지요. 전하께서는 그것을 민심을 어지럽히는 것이라 하셨사옵니다. 허나 신은 묻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백성이 스스로 고개를 드는 것이 어지러운 일이라면 그 고개를 수십 년 동안 숙이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사옵니까? 전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이옵니다. 백성이 죽어가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옵니다. 신은 이것을 고하는 것이 신하의 마지막 도리라 여기옵니다.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는 같은 날 오후 조정에 올라갔습니다. 최진호가 직접 들고 갔지요. 의금부 안에 있는 대신이 올리는 소였으니 접수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이미 23시 연명한 상황에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편전에 혼자 앉아 오래 읽었지요. 읽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관도 상궁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달석을 들여보내라. 오달석이 편전에 들어선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열흘의 의금부가 그의 겉모습에 흔적을 남겼지요. 도포는 구겨져 있었고 상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허나 걸음걸이는 달라진 것이 없었지요. 왕이 오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오달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에 적은 것이 진심이냐? 예, 전하. 14살 아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이냐? 오달석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지요. 전하, 그 아이 때문이 아니옵니다. 그 아이는 다만 이미 있던 것을 드러냈을 뿐이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그 아이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지요.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이 먼저 눈을 내리깔았지요. 오달석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왕의 눈빛을 보아온 사람이었으니 지금 이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지요. 왕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물러가라. 전하, 물러가라고 하였다. 오달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왕이 다시 말하였지요. 그 아이는 그냥 두어라. 오달석은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오달석이 편전을 나온 것은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복도에서 최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달석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전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오달석은 잠시 어두운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그냥 두라 하셨다. 최진호의 눈이 커졌지요. 오달석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하였습니다. 허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하께서 말씀을 거두시기 전에 조정이 움직여야 해. 언제이옵니까? 지금이다. 그날 밤 오달석은 쉬지 않았습니다. 연명소에 이름을 올린 대신들에게 사람을 보냈지요. 짧은 서찰 하나였습니다. 지금이요. 서찰을 받은 대신들이 움직였습니다. 밤사이 편전 앞에 대신 17명이 모였지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으나 아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해가 뜰 때까지. 율천리에서는 그날 밤 도현이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랐습니다. 한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었지요. 다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만복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안 자냐? 예. 무슨 생각하냐? 도현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달석 대감이 지금 어디 계실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만복은 잠시 침묵하였지요. 그리고 낮게 말하였습니다. 그 어른은 괜찮을 거야. 왜 그리 생각하십니까?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쉽게 꺾이지 않아.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지요.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편전 앞에 선 17명의 대신들은 밤새 그 자리를 지켰지요. 바람이 차가웠고 횃불도 없었으나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달석이 맨 앞에 섰고 그 뒤로 이름 높은 대신들이 줄을 이었지요. 내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하였습니다. 대감 전하께서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달석이 말하였습니다. 깨워드려라. 내관이 굳어버렸지요. 오달석은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으로 충분하였으니까요. 왕이 편전에 나온 것은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편전 앞에 줄지어 선 17명의 대신들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먼저였으나 그 분노 뒤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지요. 이것이 무슨 짓이냐? 오달석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17명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들이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오달석이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길지 않았지요. 수십 년치 실정을 낱낱이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3가지만 말하였지요. 첫째, 흉년의 세를 3배로 올린 것. 둘째, 수로를 막은 토호를 방조한 것. 셋째, 억울함을 호소한 백성을 죄인으로 몰아잡아들이려 한 것. 전하, 이 3가지는 모두 전하의 어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옵니다. 신들은 그것을 막지 못하였으니 신들도 죄가 있사옵니다. 허나 그 죄를 고하기 전에 먼저 전하께 묻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왕이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묻겠느냐? 오달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14살 농부의 자식 하나가 백성의 마음을 얻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수십 년을 가지고도 얻지 못하신 것을. 편전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오달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이옵니다. 백성이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라는 나라의 형태만 남은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진정으로 이 나라의 왕이시라면 백성이 고개를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개를 들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셔야 하옵니다. 왕이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17명의 대신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그 얼굴들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자신의 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위해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왕이 편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대신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일어서지 않았지요. 오달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왕의 선의가 발표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강제로 끌어내린 것이 아니었지요. 왕이 스스로 어보를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편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곁에 있던 내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선의 교서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과인이 백성을 잃었으니 왕의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 조정은 하루 만에 움직였습니다. 새 왕을 세우는 절차가 시작되었고, 오달석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지요. 반정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자리를 내려놓았을 뿐이었지요. 율천리에 그 소식이 닿은 것은 선의 발표가 있고 나서 닷새 뒤였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이웃이 전해 주었지요. 도현은 그 말을 논두렁에서 들었습니다. 왕이 물러났다는 것, 새 왕이 세워진다는 것, 오달석 대감이 조정에 복귀하였다는 것이었지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물었습니다. 기쁘지 않냐? 도현은 잠시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쁩니다. 허나 이것이 끝이 아닌 것도 압니다. 무슨 뜻이냐? 왕이 바뀌어도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씨앗을 심어야 하고 수로를 관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또 나서야 합니다. 이웃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을 때 율천리의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오달석이었습니다. 군졸도 없었고 부관도 없었지요. 최진호 하나만 데리고 말을 탄 채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으나 오달석은 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현을 찾았지요. 도현은 밭에 있었습니다. 오달석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지요. 지난번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과는 모든 것이 달랐지요. 오달석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잘 있었느냐? 예, 대감. 새 전하께서 내 이야기를 들으셨다. 직접 만나보고 싶다 하신다. 도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달석이 기다렸지요. 소인은 한양에 가지 않겠습니다. 오달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유를 말하겠느냐? 소인이 할 일은 여기 있습니다. 내년 봄에 씨앗을 심어야 하고 겨울 전에 수로를 한 번 더 손봐야 합니다. 인근 마을 몇 곳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역 문제도 남아있지요. 오달석은 도현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지요. 오달석이 웃는 것을 최진호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 전하께 아뢰겠다. 황송하옵니다, 대감. 황송할 것 없다. 내가 옳다. 오달석이 돌아가는 것을 도현은 마을 어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이 옆에 와서 섰지요. 한양에 안 간다고? 예. 잘했다. 박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현도 더 말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말 위에 오달석이 고갯마루를 넘어 사라질 때까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은 아버지와 함께 밭을 메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지요. 괭이를 들고 고랑을 따라 걸었으며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만복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한참 일을 하다가 이만복이 불쑥 말하였습니다. 잘 됐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아버지? 다. 이만복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괭이를 들고 다시 고랑을 걸었지요. 도현은 잠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볕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논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였지요. 올봄 씨앗 한 돌 제대로 틔우지 못하던 땅에서 가을이 되어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밭고랑 끝에서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한양은 멀었고 새 왕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오달석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지도, 자신이 다음에 또 어떤 일을 벌여놓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 이 밭은 지금 이 손으로 메어야 하는 것이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이만복이 고랑 저편에서 불렀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도현은 괭이를 어깨에 올렸습니다. 예, 아버지.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저녁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